STR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과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역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오늘은 한 위대한 기사단의 비극적인 마지막과 그 중심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드 몰레. 200년간 성지를 수호했던 위대한 성전 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이었습니다. 과연 자크드 몰레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이끌던 성전 기사단은 역사의 무대에서 그토록 갑작스럽게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자크드 몰레는 1240년대 프랑스 부르고뉴의 한 작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1265년경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수호하기로 맹세하며 성전 기사단에 입단합니다. 입단 직후 그는 십자군 국가의 마지막 보루였던 성지로 파견됩니다. 그곳은 기독교 세계의 최전선이자 매일같이 생과 사가 엇갈리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당시의 기록이 부족하여 성지에서 그의 구체적인 활약상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묵묵히 전사로서 수도사로서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눈에 띄는 고위직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실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동료 기사들의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기사단에게 있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291년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교두보였던 항구도시 아크레가 이슬람 맘루크 왕조의 손에 함락됩니다. 이 전투에서 당시 기사단 총장이었던 기욤드 보제가 장렬히 전사하면서 성전 기사단은 성지에서의 모든 기반을 잃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200년간 존재 이유였던 성지 수호의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사단은 깊은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1292년 자크드 몰레가 제23대 총장으로 선출됩니다. 그의 선출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경력에 그가 총장이 된 것은 아마도 위기의 시대가 강력한 개혁 의지와 실천력을 지닌 새로운 리더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장이 된 자크드 몰레는 무너진 기사단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성지를 되찾기 위한 고독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기사단의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기독교 세계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으로의 긴 여정에 오릅니다. 1293년부터 약 3년간 그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라곤 왕국 등을 순회하며 각국의 군주들과 교황을 만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십자군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얻는 것. 둘째, 성지로 향하는 복음로이자 기사단의 새로운 근거지인 키프로스 섬을 지키는 것. 셋째, 내부 개혁을 통해 기사단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럽의 군주들은 성지 회복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욱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 몰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긴 외교 노력으로 유럽 군주들로부터 키프로스로의 물자 수출 허가를 얻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여러 차례 기사단 총회를 소집하여 내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296년 말 그는 다시 동방으로 돌아와 직접 칼을 들고 전장에 나섭니다.
그는 단순히 행정가나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뼈, 속까지 전사였습니다. 1298년 맘루크 왕조가 기독교 왕국인 아르메니아를 침공하자 드몰레는 직접 기사단을 이끌고 구원군으로 참전합니다. 이때 뜻밖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쪽에서 떠오른 거대한 세력, 몽골 제국과의 연합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일칸국은 비록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같은 이슬람 세력인 맘루크 왕조와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드몰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몽골과 기독교 세력이 힘을 합쳐 맘루크를 동서에서 협공한다면 성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300년 마침내 연합작전이 시작됩니다. 드몰레가 이끄는 성전기사단과 키프로스의 십자군 함대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 대대적인 해상 공격을 감행하여 알렉산드리아, 아크레 등 주요 항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몽골군이 육로로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며 해안에서 불과 3km 떨어진 작은 섬 루아드에 전초기지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내부 문제와 보급의 어려움으로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군이 섬을 떠났지만 자크드 몰레와 성전기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1년 넘게 그 작은 섬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1302년 9월 맘루크의 대규모 함대가 섬을 공격했고 치열한 저항 끝에 기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포로가 되어 카이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처형당했습니다. 성지 회복을 위한 마지막 불꽃은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이 동방에서의 전략적 실패는 성전기사단의 운명을 서방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306년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새로운 십자군 원정과 성전기사단과 구호기사단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크드 몰레를 프랑스로 소환합니다. 드몰레는 교황에 충실한 신하로서 기사단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미나망이라 불리는 필리프 4세였습니다. 그는 중앙집권적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전쟁 비용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의 상당 부분이 바로 성전기사단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필리프 4세의 눈에 프랑스 전역에 막대한 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왕이 아닌 교황에게만 충성하는 성전기사단은 눈의 가시이자 탐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신흥 세력이나 공신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역모를 조작하고 옥사를 일으켰던 조선시대의 사화처럼 필리프 4세는 성전기사단을 제거하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권력이 부패할 때 나타나는 역사의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필리프 4세의 비밀 명령에 따라 프랑스 전역의 모든 성전기사단원들이 한나란시에 체포됩니다. 이 작전은 너무나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자크드 몰레는 필리프 4세의 처제의 장례식에 기빈으로 참석하여 왕족들과 함께 관을 운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는 프랑스의 적이 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단행위, 입단식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는 의식, 우상숭배, 동성애 등 신성한 기사단의 명예를 송두리째 더럽히는 혐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왕의 신문관들 앞에서 기사들은 끔찍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총장 자크드 몰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부정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심지어 다른 기사들에게도 자신처럼 자백하라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그가 왜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졌을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가 배움이 짧은 군인이었기에 복잡한 재판과 심리적 압박에 취약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과 부하들을 더 끔찍한 고문에서 구하기 위해 일당거짓 자백을 한 후 교황의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찾아옵니다. 교황이 파견한 추기경들이 도착하여 직접 신문을 시작했을 때 상황은 반전됩니다. 왕의 고문관들이 없는 자리에서 자크드 몰레는 이전의 자백을 모두 번복합니다. 그는 고문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거짓을 말했을 뿐이며 자신과 성전기사단은 결백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309년 교황청 위원회 앞에 선드 몰레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과 성삼위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앙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의 하느님, 하나의 신앙,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외침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필리프 4세의 강력한 압력 아래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결국 1312년 비엔 공의회에서 성전기사단을 공식적으로 해산시킵니다. 기사단의 막대한 재산은 대부분 필리프 4세의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긴 수감 생활 끝에 1314년 3월 18일 자크드 몰레와 다른 기사단 지도자들은 파리 시테섬의 센 강변에서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마지막 순간 불길이 그의 몸을 휘감기 시작할 때 자크드 몰레는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아신다. 머지않아 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교황 클레멘스, 필리프 왕, 나는 너희들을 1년 안에 하느님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노라. 놀랍게도 그의 저주와도 같았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한 달 뒤에 급사했고 필리프 4세 역시 그의 가을 사냥 중에 낙마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크드 몰레는 비록 고문 앞에 잠시 무너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신앙과 명예를 지키며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적의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인 왕의 탐욕과 정치적 음모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200년간 유럽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위대한 성전기사단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자크드 몰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권력과 부당함 앞에서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가? 역사의 잿더미 속에서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오늘날까지도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자크드 몰레의 비극적인 삶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역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에스투아르와이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과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역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오늘은 한 위대한 기사단의 비극적인 마지막과 그 중심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 드 몰레. 200년간 성지를 수호했던 위대한 성전 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이었습니다. 과연 자크 드 몰레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이끌던 성전 기사단은 의 역사의 무대에서 그토록 갑작스럽게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자크 드 몰레는 1240년대 프랑스 부르고뉴의 한 작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1265년경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수호하기로 맹세하며 성전 기사단에 입단합니다. 입단 직후 그는 십자군 국가의 마지막 보루였던 성지로 파견됩니다. 그곳은 기독교 세계의 최전선이자 매일같이 생과 사가 엇갈리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당시의 기록이 부족하여 성지에서 그의 구체적인 활약상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묵묵히 전사로서 수도사로서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눈에 띄는 고위직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실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동료 기사들의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기사단에게 있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291년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교두보였던 항구도시 아크레가 이슬람 맘루크 왕조의 손에 함락됩니다. 이 전투에서 당시 기사단 총장이었던 기욤드 보제가 장렬히 전사하면서 성전 기사단은 성지에서의 모든 기반을 잃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200년간 존재 이유였던 성지 수호의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사단은 깊은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1292년 자크 드 몰레가 제23대 총장으로 선출됩니다. 그의 선출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경력에 그가 총장이 된 것은 아마도 위기의 시대가 강력한 개혁 의지와 실천력을 지닌 새로운 리더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장이 된 자크 드 몰레는 무너진 기사단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성지를 되찾기 위한 고독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기사단의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기독교 세계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으로의 긴 여정에 오릅니다. 1293년부터 약 3년간 그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라곤 왕국 등을 순회하며 각국의 군주들과 교황을 만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십자군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얻는 것. 둘째, 성지로 향하는 보급로이자 기사단의 새로운 근거지인 키프로스 섬을 지키는 것. 셋째, 내부 개혁을 통해 기사단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럽의 군주들은 성지 회복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욱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 몰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긴 외교 노력으로 유럽 군주들로부터 키프로스로의 물자 수출 허가를 얻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여러 차례 기사단 총회를 소집하여 내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296년 말 그는 다시 동방으로 돌아와 직접 칼을 들고 전장에 나섭니다. 그는 단순히 행정가나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뼈, 속까지 전사였습니다. 1298년 맘루크 왕조가 기독교 왕국인 아르메니아를 침공하자 드 몰레는 직접 기사단을 이끌고 구원군으로 참전합니다. 이때
뜻밖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쪽에서 떠오른 거대한 세력, 몽골 제국과의 연합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일칸국은 비록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같은 이슬람 세력인 맘루크 왕조와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드몰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몽골과 기독교 세력이 힘을 합쳐 맘루크를 동서에서 협공한다면 성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300년 마침내 연합작전이 시작됩니다. 드몰레가 이끄는 성전기사단과 키프로스의 십자군 함대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 대대적인 해상 공격을 감행하여 알렉산드리아, 아크레 등 주요 항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몽골군이 육로로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며 해안에서 불과 3km 떨어진 작은 섬 루아드에 전초기지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내부 문제와 보급의 어려움으로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군이 섬을 떠났지만 자크드 몰레와 성전기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1년 넘게 그 작은 섬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1302년 9월 맘루크의 대규모 함대가 섬을 공격했고 치열한 저항 끝에 기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포로가 되어 카이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처형당했습니다. 성지 회복을 위한 마지막 불꽃은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이 동방에서의 전략적 실패는 성전기사단의 운명을 서방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306년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새로운 십자군 원정과 성전기사단과 구호기사단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크드 몰레를 프랑스로 소환합니다. 드몰레는 교황에 충실한 신하로서 기사단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미나망이라 불리는 필리프 4세였습니다. 그는 중앙집권적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전쟁 비용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의 상당 부분이 바로 성전기사단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필리프 4세의 눈에 프랑스 전역에 막대한 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왕이 아닌 교황에게만 충성하는 성전기사단은 눈의 가시이자 탐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신흥 세력이나 공신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역모를 조작하고 옥사를 일으켰던 조선시대의 사화처럼 필리프 4세는 성전기사단을 제거하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권력이 부패할 때 나타나는 역사의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필리프 4세의 비밀 명령에 따라 프랑스 전역의 모든 성전기사단원들이 한나란시에 체포됩니다. 이 작전은 너무나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자크드 몰레는 필리프 4세의 처제의 장례식에 기빈으로 참석하여 왕족들과 함께 관을 운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는 프랑스의 적이 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단행위, 입단식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는 의식, 우상숭배, 동성애 등 신성한 기사단의 명예를 송두리째 더럽히는 혐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왕의 신문관들 앞에서 기사들은 끔찍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총장 자크드 몰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부정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심지어 다른 기사들에게도
자신처럼 자백하라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그가 왜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졌을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가 배움이 짧은 군인이었기에 복잡한 재판과 심리적 압박에 취약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과 부하들을 더 끔찍한 고문에서 구하기 위해 일당거짓 자백을 한 후 교황의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찾아옵니다. 교황이 파견한 추기경들이 도착하여 직접 신문을 시작했을 때 상황은 반전됩니다. 왕의 고문관들이 없는 자리에서 자크 드 몰레는 이전의 자백을 모두 번복합니다. 그는 고문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거짓을 말했을 뿐이며 자신과 성전기사단은 결백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309년 교황청 위원회 앞에 선 드 몰레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과 성삼위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앙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의 하느님, 하나의 신앙,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외침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필리프 4세의 강력한 압력 아래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결국 1312년 비엔 공의회에서 성전기사단을 공식적으로 해산시킵니다. 기사단의 막대한 재산은 대부분 필리프 4세의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긴 수감 생활 끝에 1314년 3월 18일 자크 드 몰레와 다른 기사단 지도자들은 파리 시테섬의 센 강변에서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마지막 순간 불길이 그의 몸을 휘감기 시작할 때 자크 드 몰레는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아신다. 머지않아 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교황 클레멘스, 필리프 왕, 나는 너희들을 1년 안에 하느님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노라. 놀랍게도 그의 저주와도 같았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한 달 뒤에 급사했고 필리프 4세 역시 그의 가을 사냥 중에 낙마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크 드 몰레는 비록 고문 앞에 잠시 무너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신앙과 명예를 지키며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적의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인 왕의 탐욕과 정치적 음모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200년간 유럽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위대한 성전기사단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자크 드 몰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권력과 부당함 앞에서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가? 역사의 잿더미 속에서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오늘날까지도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자크 드 몰레의 비극적인 삶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역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에스트월와이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과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역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오늘은 한 위대한 기사단의 비극적인 마지막과 그 중심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 드 몰레. 200년간 성지를 수호했던 위대한 성전 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이었습니다. 과연 자크 드 몰레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이끌던 성전 기사단은 역사의 무대에서 그토록 갑작스럽게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자크 드 몰레는 1240년대 프랑스 부르고뉴의 한 작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1265년경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수호하기로 맹세하며 성전 기사단에 입단합니다. 입단 직후 그는 십자군 국가의 마지막 보루였던 성지로 파견됩니다. 그곳은 기독교 세계의 최전선이자 매일같이 생과 사가 엇갈리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당시의 기록이 부족하여 성지에서 그의 구체적인 활약상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묵묵히 전사로서 수도사로서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눈에 띄는 고위직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실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동료 기사들의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기사단에게 있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291년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교두보였던 항구 도시 아크레가 이슬람 맘루크 왕조의 손에 함락됩니다. 이 전투에서 당시 기사단 총장이었던 기욤드 보제가 장렬히 전사하면서 성전 기사단은 성지에서의 모든 기반을 잃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200년간 존재 이유였던 성지 수호의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사단은 깊은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1292년 자크 드 몰레가 제23대 총장으로 선출됩니다. 그의 선출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경력에 그가 총장이 된 것은 아마도 위기의 시대가 강력한 개혁 의지와 실천력을 지닌 새로운 리더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장이 된 자크 드 몰레는 무너진 기사단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성지를 되찾기 위한 고독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기사단의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기독교 세계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으로의 긴 여정에 오릅니다. 1293년부터 약 3년간 그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라곤 왕국 등을 순회하며 각국의 군주들과 교황을 만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십자군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얻는 것. 둘째, 성지로 향하는 복음로이자 기사단의 새로운 근거지인 키프로스 섬을 지키는 것. 셋째, 내부 개혁을 통해 기사단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럽의 군주들은 성지 회복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욱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 몰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긴 외교 노력으로 유럽 군주들로부터 키프로스로의 물자 수출 허가를 얻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여러 차례 기사단 총회를 소집하여 내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296년 말 그는 다시 동방으로 돌아와 직접 칼을 들고 전장에 나섭니다. 그는 단순히 행정가나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뼈, 속까지 전사였습니다. 1298년 맘루크 왕조가 기독교 왕국인 아르메니아를 침공하자 드 몰레는 직접 기사단을 이끌고 구원군으로 참전합니다. 이때 뜻밖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쪽에서 떠오른 거대한 세력, 몽골 제국과의 연합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일칸국은 비록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같은 이슬람 세력인 맘루크 왕조와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드 몰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몽골과 기독교 세력이 힘을 합쳐 맘루크를 동서에서 협공한다면 성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300년, 마침내 연합작전이 시작됩니다. 드몰레가 이끄는 성전기사단과 키프로스의 십자군 함대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 대대적인 해상 공격을 감행하여 알렉산드리아, 아크레 등 주요 항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몽골군이 육로로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며 해안에서 불과 3km 떨어진 작은 섬 루아드에 전초기지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내부 문제와 보급의 어려움으로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군이 섬을 떠났지만 자크드 몰레와 성전기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1년 넘게 그 작은 섬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1302년 9월 맘루크의 대규모 함대가 섬을 공격했고 치열한 저항 끝에 기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포로가 되어 카이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처형당했습니다. 성지 회복을 위한 마지막 불꽃은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이 동방에서의 전략적 실패는 성전기사단의 운명을 서방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306년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새로운 십자군 원정과 성전기사단과 구호기사단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크드 몰레를 프랑스로 소환합니다. 드몰레는 교황에 충실한 신하로서 기사단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미나망이라 불리는 필리프 4세였습니다. 그는 중앙집권적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전쟁 비용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의 상당 부분이 바로 성전기사단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필리프 4세의 눈에 프랑스 전역에 막대한 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왕이 아닌 교황에게만 충성하는 성전기사단은 눈의 가시이자 탐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신흥 세력이나 공신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역모를 조작하고 옥사를 일으켰던 조선시대의 사화처럼 필리프 4세는 성전기사단을 제거하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권력이 부패할 때 나타나는 역사의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필리프 4세의 비밀 명령에 따라 프랑스 전역의 모든 성전기사단원들이 한나란시에 체포됩니다. 이 작전은 너무나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자크드 몰레는 필리프 4세의 처제의 장례식에 기빈으로 참석하여 왕족들과 함께 관을 운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는 프랑스의 적이 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단행위, 입단식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는 의식, 우상숭배, 동성애 등 신성한 기사단의 명예를 송두리째 더럽히는 혐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왕의 신문관들 앞에서 기사들은 끔찍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총장 자크드 몰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부정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심지어 다른 기사들에게도 자신처럼 자백하라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그가 왜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졌을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가 배움이 짧은 군인이었기에 복잡한 재판과 심리적 압박에 취약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과 부하들을 더 끔찍한 고문에서 구하기 위해 일당거짓 자백을 한 후 교황의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찾아옵니다. 교황이 파견한 추기경들이 도착하여 직접 신문을 시작했을 때 상황은 반전됩니다. 왕의 고문관들이 없는 자리에서 자크 드 몰레는 이전의 자백을 모두 번복합니다. 그는 고문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거짓을 말했을 뿐이며 자신과 성전기사단은 결백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309년 교황청 위원회 앞에 선 드 몰레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과 성삼위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앙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의 하느님, 하나의 신앙,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외침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필리프 4세의 강력한 압력 아래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결국 1312년 비엔 공의회에서 성전기사단을 공식적으로 해산시킵니다. 기사단의 막대한 재산은 대부분 필리프 4세의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긴 수감 생활 끝에 1314년 3월 18일 자크 드 몰레와 다른 기사단 지도자들은 파리 시테섬의 센 강변에서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마지막 순간 불길이 그의 몸을 휘감기 시작할 때 자크 드 몰레는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아신다. 머지않아 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교황 클레멘스, 필리프 왕, 나는 너희들을 1년 안에 하느님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노라. 놀랍게도 그의 저주와도 같았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한 달 뒤에 급사했고 필리프 4세 역시 그의 가을 사냥 중에 낙마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크 드 몰레는 비록 고문 앞에 잠시 무너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신앙과 명예를 지키며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적의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인 왕의 탐욕과 정치적 음모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200년간 유럽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위대한 성전기사단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자크 드 몰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권력과 부당함 앞에서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가? 역사의 잿더미 속에서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오늘날까지도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자크 드 몰레의 비극적인 삶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역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에스투아르와이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과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역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오늘은 한 위대한 기사단의 비극적인 마지막과 그 중심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 드 몰레. 200년간 성지를 수호했던 위대한 성전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이었습니다. 과연 자크 드 몰레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이끌던 성전기사단은 역사의 무대에서 그토록 갑작스럽게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자크 드 몰레는 1240년대 프랑스 부르고뉴의 한 작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1265년경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수호하기로 맹세하며 성전기사단에 입단합니다. 입단 직후 그는 십자군 국가의 마지막 보루였던 성지로 파견됩니다. 그곳은 기독교 세계의 최전선이자 매일같이 생과 사가 엇갈리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당시의 기록이 부족하여 성지에서 그의 구체적인 활약상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묵묵히 전사로서 수도사로서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눈에 띄는 고위직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실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동료 기사들의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기사단에게 있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291년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교두보였던 항구 도시 아크레가 이슬람 맘루크 왕조의 손에 함락됩니다. 이 전투에서 당시 기사단 총장이었던 기욤드 보제가 장렬히 전사하면서 성전기사단은 성지에서의 모든 기반을 잃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200년간 존재 이유였던 성지 수호의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사단은 깊은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1292년 자크 드 몰레가 제23대 총장으로 선출됩니다. 그의 선출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경력에 그가 총장이 된 것은 아마도 위기의 시대가 강력한 개혁 의지와 실천력을 지닌 새로운 리더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장이 된 자크 드 몰레는 무너진 기사단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성지를 되찾기 위한 고독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기사단의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기독교 세계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으로의 긴 여정에 오릅니다. 1293년부터 약 3년간 그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라곤 왕국 등을 순회하며 각국의 군주들과 교황을 만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십자군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얻는 것. 둘째, 성지로 향하는 복음로이자 기사단의 새로운 근거지인 키프로스 섬을 지키는 것. 셋째, 내부 개혁을 통해 기사단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럽의 군주들은 성지 회복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욱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 몰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긴 외교 노력으로 유럽 군주들로부터 키프로스로의 물자 수출 허가를 얻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여러 차례 기사단 총회를 소집하여 내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296년 말 그는 다시 동방으로 돌아와 직접 칼을 들고 전장에 나섭니다. 그는 단순히 행정가나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뼈, 속까지 전사였습니다. 1298년 맘루크 왕조가 기독교 왕국인 아르메니아를 침공하자 드 몰레는 직접 기사단을 이끌고 구원군으로 참전합니다. 이때 뜻밖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쪽에서 떠오른 거대한 세력, 몽골 제국과의 연합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일칸국은 비록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같은 이슬람 세력인 맘루크 왕조와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드 몰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몽골과 기독교 세력이 힘을 합쳐 맘루크를 동서에서 협공한다면 성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300년 마침내 연합작전이 시작됩니다. 드 몰레가 이끄는 성전기사단과 키프로스의 십자군 함대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 대대적인 해상 공격을 감행하여 알렉산드리아, 아크레 등 주요 항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몽골군이 육로로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며 해안에서 불과 3km 떨어진 작은 섬 루아드에 전초기지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내부 문제와 보급의 어려움으로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군이 섬을 떠났지만 자크드 몰레와 성전기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1년 넘게 그 작은 섬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1302년 9월 맘루크의 대규모 함대가 섬을 공격했고 치열한 저항 끝에 기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포로가 되어 카이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처형당했습니다. 성지 회복을 위한 마지막 불꽃은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이 동방에서의 전략적 실패는 성전기사단의 운명을 서방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306년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새로운 십자군 원정과 성전기사단과 구호기사단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크드 몰레를 프랑스로 소환합니다. 드 몰레는 교황에 충실한 신하로서 기사단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미나망이라 불리는 필리프 4세였습니다. 그는 중앙집권적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전쟁 비용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의 상당 부분이 바로 성전기사단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필리프 4세의 눈에 프랑스 전역에 막대한 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왕이 아닌 교황에게만 충성하는 성전기사단은 눈의 가시이자 탐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신흥 세력이나 공신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역모를 조작하고 옥사를 일으켰던 조선시대의 사화처럼 필리프 4세는 성전기사단을 제거하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권력이 부패할 때 나타나는 역사의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필리프 4세의 비밀 명령에 따라 프랑스 전역의 모든 성전기사단원들이 한나란시에 체포됩니다. 이 작전은 너무나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자크드 몰레는 필리프 4세의 처제의 장례식에 기빈으로 참석하여 왕족들과 함께 관을 운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는 프랑스의 적이 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단행위, 입단식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는 의식, 우상숭배, 동성애 등 신성한 기사단의 명예를 송두리째 더럽히는 혐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왕의 신문관들 앞에서 기사들은 끔찍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총장 자크드 몰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부정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심지어 다른 기사들에게도 자신처럼 자백하라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그가 왜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졌을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가 배움이 짧은 군인이었기에 복잡한 재판과 심리적 압박에 취약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과 부하들을 더 끔찍한 고문에서 구하기 위해 일당거짓 자백을 한 후 교황의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찾아옵니다.
교황이 파견한 추기경들이 도착하여 직접 신문을 시작했을 때 상황은 반전됩니다. 왕의 고문관들이 없는 자리에서 자크 드 몰레는 이전의 자백을 모두 번복합니다. 그는 고문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거짓을 말했을 뿐이며 자신과 성전기사단은 결백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309년 교황청 위원회 앞에 선 드 몰레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과 성삼위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앙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의 하느님, 하나의 신앙,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외침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필리프 4세의 강력한 압력 아래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결국 1312년 비엔 공의회에서 성전 기사단을 공식적으로 해산시킵니다. 기사단의 막대한 재산은 대부분 필리프 4세의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긴 수감 생활 끝에 1314년 3월 18일 자크 드 몰레와 다른 기사단 지도자들은 파리 시테섬의 센 강변에서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마지막 순간 불길이 그의 몸을 휘감기 시작할 때 자크 드 몰레는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아신다. 머지않아 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교황 클레멘스, 필리프 왕, 나는 너희들을 1년 안에 하느님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노라. 놀랍게도 그의 저주와도 같았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한 달 뒤에 급사했고 필리프 4세 역시 그의 가을 사냥 중에 낙마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크 드 몰레는 비록 고문 앞에 잠시 무너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신앙과 명예를 지키며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적의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인 왕의 탐욕과 정치적 음모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200년간 유럽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위대한 성전기사단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자크 드 몰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권력과 부당함 앞에서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가? 역사의 잿더미 속에서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오늘날까지도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자크 드 몰레의 비극적인 삶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역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에스투아르와이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과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역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오늘은 한 위대한 기사단의 비극적인 마지막과 그 중심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 드 몰레. 200년간 성지를 수호했던 위대한 성전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이었습니다. 과연 자크 드 몰레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이끌던 성전기사단은 역사의 무대에서 그토록 갑작스럽게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자크 드 몰레는 1240년대 프랑스 부르고뉴의 한 작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1265년경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수호하기로 맹세하며 성전 기사단에 입단합니다. 입단 직후 그는 십자군 국가의 마지막